우주와 원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주를 하기에 앞서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지. 물질이 이루어져 있는 기본 원소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원자라고 나오는데 원자라고 합시다. 원자. 원자를 확대를 해보면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현재는 이건 아니야 사실은. 돌고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확률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이 원자핵을 확대를 한 거야 지금 그림이. 원자핵을 확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양성자라 얘가 양성자라면 얘는 이제 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안에 거를 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연구가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런데 누군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을 발견을 한 거야. 그게 양성자라고 하는 친구란 말이지. 근데 양성자 수랑 얘랑 똑같아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양성자 하나당 전하의 양을 플러스 1,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로 잡은 거야. 실제 전하량이 아니야. 상대값이야. 그래서 전하량이 똑같은 물질이 두 개가 있는데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둘의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양성자도 확대를 더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긴 거야. 양성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대를 해본 거예요. 확대를 해봤을 때 쿼크라 그래. 위에 거를 우리가 중성자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다운 쿼크, 업 쿼크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E가 다운 쿼크고 U가 업 쿼크란 말이야. 그래서 업 쿼크는 하나당 플러스 3분의 2 전하를 띠고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량을 띠게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밑에 걸 보시면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가 하나잖아. 플러스 3분의 2가 2개 있고 마이너스 1짜리가 3분의 1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싹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전하량이 계산이 되는 거. 위에 건 어떻게 돼? 다운 쿼크가 2개래.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고 플러스 3분의 2가 하나야. 더해주면 되죠.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와 전기적으로 플러스 1 하나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를 구성하게 되겠다. 그렇지만 이 양성자 플러스 1을 먼저 발견한 거라 그랬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플러스 1을 망가뜨리면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학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싹 다 뜯어 고쳐야 돼, 숫자들을. 근데 그럼 이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 이 쿼크라고 하는 애들이 분수값으로 되면 플러스 1로 맞춘 거지. 어떻게 보면 플러스 1로 맞추기 위해서 얘네 전화량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잖아. 축구공은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원자 보여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순서로 발견하기 시작한 거야.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럼 반대로 만들어진 순서는 어떻게다? 거꾸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큰 물질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기본 입자,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물질이랑 큰 거랑 작은 거랑 큰 거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종류가 많아? 작은 작은 것들은 어차피 레고로 생각하면 돼. 레고 그 작은 블럭들은 사각형이야, 그냥. 사각형 뭐 기역자 사각형일 수도 있고 정사각형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사각형 모양 몇 개 안 되지.
그렇지만 그 블럭들을 쌓아서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은 엄청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종류가 한정적이야. 그렇지만 물질의 종류는 뒤지게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역순으로 가는 게 빅뱅 우주론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쿼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일 작은 단위가 쿼크잖니.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기본 입자라 그래요. 기본 입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크게 두 종류, 쿼크와 렙톤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렙톤이라고도 하고 혹은 경입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쿼크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업쿼크, 다운쿼크, 탑쿼크, 바텀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참 쿼크 이렇게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적어주는 건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는 않아. 혹시나 해서 적어주는 거니까 정리만 한번 해놔. 탑이고 바텀, S는 스트레인지, C는 참. 약간 매력적인 이런 단어죠. 스트레인지는 이상한 이런 단어고 반대 개념이야. 그지? 업쿼크, 다운쿼크를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위쿼크, 아래쿼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한글로 설명을 하신다면 렙톤 같은 경우에는 전자 그리고 양전자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쪽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기 밑에 옆에 써 있는데 기본 입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다 해서 옆에 좀 보기 편하라고 내가 정리를 해놨고 양성자는 위 쿼크가 2개, 아래 쿼크가 하나. 반대죠? 중성자는 1개, 2개. 이것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음 장을 넘기면 선 스펙트럼을 나중에 했거든. 우리가 1강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게 빅뱅 우주론이야, 사실. 빅뱅 우주론까지만 설명하면 끝나기 때문에 우주론 볼게요, 이번에는.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적 우주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사람이 우주 상수를 얘기를 해. 본인이 어떤 상수값을 만들어내 가지고 여기에서 우주는 정지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야. 과거에나 지금이나 우주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마치 천장에 별 박혀 있는 것처럼 별의 위치들도 뭐 공전자전을 할지언정 위치가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주의 부피와 질량 이게 1순위야. 그래서 밀도가 그리고 온도가 일정해진다 이 말이야. 부피가 일정하고 질량이 일정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밀도도 일정한 거야. 밀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온도도 일정하다라는 얘기지. 이 반대로 얘기했던 사람이 프리드만, 그 다음에 르메트르 라고 한 사람이 공적 우주론,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인데 우주는 변화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부피가 커진다. 부피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 게 동적 우주론이란 말이지. 그러면 딱 봐도 아인슈타인이 유명하니? 프리드만, 르메트르 이런 애들이 유명하니? 아인슈타인이 유명하지? 그러니까 누가 더 말에 설득력이 있겠어? 그래,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얘도 방정식을 만들어서 방정식에 대입을 했더니 모순이 없어. 내 말이 맞지? 라고 했는데 얘네들도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런데 얘네도 모순이 없어. 이것도 되는데? 라고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이 싸우지만 아인슈타인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때 얘네 둘을 결정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허블이 사실 동적 우주론과 정적 우주론을 어떻게 자기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든 건 아니고
그냥 옆에서 구경하다 야 근데 내가 저번에 이거 관찰했는데 이러던데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제 얘가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의 싸움을 종결시켜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의 팽창을 발견했다 그래요. 팽창이라는 거는 부피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아, 최초로 최초예요, 최초. 최초로 외부 은하를 관측하게 돼요. 이 외부 은하 이름이 그 유명한 안드로메다 성운이에요. 됐니? 음. 그래서 적색 편의가 관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색 편의는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선스펙트럼 할 때 얘기를 하긴 해. 일단 거리가 멀어지면 적색 편의가 관찰이 된다 이렇게만 일단 지금은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적색 편의가 관찰이 됐다는 얘기는 도플러의 법칙에 의하면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인데 얘 말대로 우주가 정지해 있는 상태라면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지. 근데 왜 멀어지고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얘가 틀렸다. 멀어지고 있으니까 부피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법칙을 하나 만들어요.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야. 그래서 후퇴 속도는 V라고 얘기를 하죠. H 곱하기 R이 돼요. H는 허블 상수야. R은 거리고요. 상수니까 변하는 값은 아닐 거다냐. 그러니까 우주 상수를 도입한 것처럼 이 사람도 상수를 대입을 해서 공식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지. 그래서 후퇴 속도와 거리는 이렇게 비례관계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공식 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주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이는 시간의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이거 서술형으로도 간혹 나오니까 옆에다 조금 할게요. V는 h 곱하기 r이야. V는 속도잖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지. r로 원래는 s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얘가 r로 썼으니까 h 곱하기 r이면 양쪽에 r이 약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t는 어떻게 된다? h분의 1이 돼요.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된단 말이야. 우주의 나이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138억 년이 돼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럼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138억 광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년이라고 하는 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얘기를 하거든. 빛보다 빠른 거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고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빛의 속도로 우주는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끝을 갈 수가 없지. 가려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야 되잖아요. 빛보다 빠른 속도는 없을 뿐더러 만약에 있다 치더라도 빛의 속도보다 살짝 빨라서는 절대 못 가지. 엄청 오래 걸리겠지. 빛의 속도에 뭐 몇백 배 혹은 몇 천 배 빠른 걸로 가야 비로소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블이 누가 이긴 거야? 지금 둘이 싸웠을 때 동적 우주론이 이겼잖아. 허블이 동적 우주론 쪽 손을 들어주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적 우주론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동적 우주론 쪽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저게 맞으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아인슈타인 신봉자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유명하고 엄청 똘똘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방정식이 설마 틀렸을 리는 없어. 그래?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직접적인 관찰로 확인이 됐단 말이야. 그렇다면 저 공식을 이제 성립하게 만들려면 결과값을 거꾸로 맞춘 거야. 결과값이 온도가 일정, 밀도가 일정이야. 이 값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부피는 커진다 이거야. 일단 그게 정상우주론인데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요. 우주의 질량이 증가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이 새롭게 막 뿅뿅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여기 밑에 빈칸이 있네요.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증가하고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미 저거는 확정이 된 거니까. 그리고 질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해요. 근데 그 증가하는 속도가 동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야. 절대값이 동일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밀도가 일정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온도가 일정해지는 값이 일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법칙이 그 방정식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는 질량 보존 법칙에 위배가 돼요. 질량 보존 법칙은 중학교 때도 배우긴 했는데 어떤 거냐면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반응 전후의 물질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물론 물질의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에 위배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틀린 학설이 됐는데 그래프가 나왔죠, 지금? 자, 부피는 증가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증가한다? 질량도 증가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와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누가 주장해? 가모프가 주장을 하죠. 자, 우주의 질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이거야. 위에 거에서 딱 이거 하나만 다른 거란 말이지. 그러면 다시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고 질량은 일정해요. 그러면은 밀도가 어떻게 돼? 감소하고. 그럼 온도가 감소해. 우주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거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이거야.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 밀도와 온도는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다. 이게 일직선 그래프는 아닐 건데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냥 일직선으로 그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공부를 하죠. 자, 빅뱅 우주론 보도록 할게. 일단 대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요. 한 점이었었다라는 거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냐? 우주의 부피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 그렇다면 되감기를 해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본 다음에 부피가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 결국에는 부피가 0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물질이 존재는 해야 되니까. 한 점에 모여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밀도가 엄청나게 높겠죠. 그리고 온도도 엄청나게 높아. 그러니까 부피가 이렇게 팍 커지는 게 아니라 터져버린다는 거야. 너무나 큰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10-35승초가 됐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아까 뭐라 그랬어? 기본 입자가? 쿼크, 그치?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10-6승초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10-5승초라고 하는 책도 있어. 상관은 없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얘네 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1대1이야. 됐니? 왜 1대1이냐면, 빅뱅 우주론이 처음에 폭발을 해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질 때 아무래도 비슷하게 균등하게 만들어졌겠지. 특정 물질만 많이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 합쳐서 가지고 있는 쿼크들을 계산해 보면 업 쿼크가 3개, 다운 쿼크가 3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1대1 거의 업빗을 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우주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지금? 그치.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는 3분 후가 써져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참고로 10의 - 1승초 때 빅뱅 이후에 양성자 대 중성자가 몇 대 몇이냐 하면 7대 1의 비율로 만들어져요. 8대 1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보통은 7대 1이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양성자의 수가 왜 더 많아졌냐라고 하면 밑에 그림 여기 있죠? 여기다 쓸까요? 10의 - 1승초. 지금 동그라미, 색깔 칠해져 있는 동그라미가 양성자고 흰색 동그라미가 중성자란 말이야. 근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감소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잘 가볼까? 그러니까 얘가 한 번 갈 때 얘는 몇 번 간다? 7번 간다 이거죠. 그래서 7대 1 비율이 나타나는데 이거 그림 서술형으로 잘 나오니까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7개를 그리고 하나 그려. 7대 1이잖아요. 한 세트를 더 그려요. 그러면 이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중성자가 없는 원자예요. 그 다음 헬륨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모여서 헬륨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개수를 따져보면, 자, 헬륨이 하나죠?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2개니까 총 12개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이라고 해. 왜?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하나는 각각 질량 1로 보거든, 우리가. 똑같다 이 말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좀 더 가벼워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왜 필요하고 에너지가 왜 방출되냐? 그 이유는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질량이 더 크단 말이야. 질량은 곧 뭐다? 이게 질량은 곧 에너지다 그래. 이는 MC 제곱이라는 상대성 이론이야. 그 유명한 누가 얘기했던? 아인슈타인 얘기. C는 뭐냐? 광속이에요. 빛의 속도라는 거지. 매질이 변하지 않으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 근데 우주 공간은 거의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광속은 마치 상수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곧 뭐다? 질량이다. 질량은 곧 뭐다? 에너지다라는 거지. 그럼 질량이 더 작은 양성자가 질량이 무거운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질량이 큰 중성자가 질량이 작은 양성자로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렇게 돼서 3분 후가 됐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말장난 가끔 나오거든. 수소 원자핵은 저때 만들어진 게 아니야.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기 때문에 언제 만들어진 거다? 10의 - 6승초 때 만들어진 거야. 수소 원자핵은. 알겠죠?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방금 전에 말한 걸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는 3대 1 비율로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이 돼. 온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 켈빈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온도를 얘기하거든. 자, 온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온도를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섭씨 온도 있죠? 우리가 몇 도냐 오늘 이렇게 물어보면 틀린 표현이지. 몇 도씨냐, 도시야 단위가.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는 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을 100등분해서 온도를 표기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어는 점이 0도고 끓는 점이 100도인 거야. 그래서 섭씨 온도가 있고요.
화씨 온도가 있어요. 화씨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그 화씨 온도는 사람이 체감하는 온도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온도 표기법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 익숙한 거 쓰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어떤 학설을 냈을 때, 방정식을 만들 때, 우리나라는 섭씨 쓰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방정식을 만들면 섭씨 온도로 계산을 하라. 그러면 화씨를 쓰는 나라들은 그걸 또 전환해서 섭씨로 대입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과학에서는 보통 이 절대 온도라는 어떤 규칙을, 기준을 정한 거거든. 절대 온도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요. V예요. Y축이 입자의 움직임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절대 온도야. 이때가 0켈빈이에요. 절대 온도는 봐봐.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운동 속도는 빨라진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돌리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입자의 운동 속도는 느려지겠지. 그럼 이론적으로는 계속 온도를 낮추면 얘가 운동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어떻게 되겠어? 멈추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때 온도를 0켈빈으로 잡은 거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0켈빈까지 낮출 수가 없어.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하는 거야, 여기 앞에. 불가능해서. 그래서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섭씨를 쓰니까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하여 원자를 결합한다는 게 서로 들러붙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투명한 우주가 이제 형성이 되고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38만 년 이전에는 투명했다, 불투명했다? 불투명했다. 그 이유를 좀 아는 게 좋아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줄게요. 보시면 원자핵이 있어. 원자핵 만들어졌잖아, 아까. 뭐 수소 원자핵이든 헬륨 원자핵이든 원자핵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전자도 있어요. 10-35승초 때 만들어진 전자도 이렇게 존재를 해. 그렇지만 우주의 온도가 매우 뜨거운 상태야. 초창기니까. 점점 온도는 낮아지는데 아직은 뜨거운 상태란 말이야. 이때 차갑다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 이게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전자의 이동 속도 어떻다? 매우 빨라요. 자, 원래대로라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그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당겨야 되거든. 근데 전자가 너무 빨라 버리니까 당기질 못하는 거야. 내가 자석 두 개를 들고 있어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거야. 얘네들이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러면 천천히 가면 여기다가 착 달라붙겠지, 가다가. 근데 내가 자석을 겁나 빨리 움직여. 그럼 들러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빛이 있었을 거 아니야. 빛이 가요. 가는데 전자랑 부딪힐 확률이 어때? 매우 높아. 전자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좀 잘 통과했나 싶으면 여기 또 누구랑 부딪히고. 그냥 빛이 통과를 못하는 거야. 빛이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투명한 우주를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빛과 물질이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빛과 물질이 분리됐다면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점은 언제냐? 바로 이때야. 너네가 생각할 때. 너네가 그 이미지가 있잖아. 빅뱅 우주로 제일 초창기 때 빵 터지면서 그때 빛이 쫙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지금 빛이 통과를 못 하고 있어. 갇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네 눈이 있으면 빛이 보여, 안 보여? 그럼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38만 년이 되잖아. 원자핵이 있어요.
38만 년 정도 돼서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온도가 많이 낮아져. 그럼 전자의 이동 속도는 상당히 느려졌을 거야. 이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원자 핵한테 전자가 붙잡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그럼 빛이 가려고 똑같이 했을 때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가서 부딪혀서 튕겨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통과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지? 여기가 38만 년이야. 빅뱅 후 38만 년 후. 이때 빛이 나오기 시작하겠지. 물질과 분리된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주 배경 복사다. 그래. 됐니?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빛과 물질이 분리된 시점은 빅뱅 초기가 아니라 38만 년일 때다. 왜? 온도가 3000 켈빈이어서 전자의 운동 속도가 충분히 느려졌기 때문에 원자핵한테 붙잡힌 거지, 전자가.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제일 처음에 관측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보통 우주 파트에서 관측한 사람들 있지. 뭐 앞에서 허블이라든지 작정하고 관측해서 발견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한 사람이거든, 두 명. 펜지어스와 윌슨. 얘네는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관찰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파장의 빛은 뭐지?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 밑에 좀 빈칸이 비어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내가 하나 쓰려고 비워놓은 거야.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숫자가 빠졌는데요. 첫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컨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관찰을 하게 돼. 직접적으로. 컨스펙트럼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그냥 컨스펙트럼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게 지금은. 그러면 이게 왜 빅뱅 우주론의 증거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는 이때 얘기했지. 언제? 3분일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었거든. 지금이 빅뱅 우주론, 빅뱅이 터진 이후에 3분이 지난 시점은 아니잖아. 훨씬 시간이 많이 흘렀지. 138억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그때 3대 1 비율이 만들어졌고 우주에는 거의 대부분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을 잘 해, 안 해? 거의 안 해. 그러니까 그때 3대 1 비율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의 관찰이 돼요. 빅뱅 후 이제 가모프가 예상을 한 게 여기에서 끝이 아니야. 빅뱅 우주론이 뒤에 더 있는데 우린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는 거지. 이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가 2.7 켈빈이어야 돼요. 약 3 켈빈이라고 상관없어. 약 3 켈빈이라고 하든 2.7 켈빈이라고 하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파장이 길어져.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2.7 켈빈일 것이다. 이게 말이 조금 힘들게 써 있는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자. 뭐냐면 이제 2.7 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흑체는 그냥 검은색 물체야. 흑체가 내보내는 마이크로파의 파장의 길이. 마이크로파는 그 전자레인지 그게 마이크로파야, 사실은.
이 파장의 길이가 얼만큼이냐면 7.3cm거든. 뭐 이 숫자까지는 뭐 알아놓으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요게 누구랑 같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의 길이와 같다 이거죠. 2.7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7.3cm의 파장을 내뿜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관찰되는 우주 배경 복사가 7.3cm야. 파장의 길이가. 그 말은 우주의 온도가 몇이다? 2.1켈빈이다. 이 말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가 돼요. 하나 더. 세 번째는 좀 애매한데요. 적색 편의가 관찰이 된다. 이것도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빼놨냐? 왜 애매하냐라고 하면 적색 편의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허블이 발견한 그 증거잖아. 그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 왜냐면 어떻게 보면 동적 우주론에 대한 증거가 적색 편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범주가 빅뱅 우주론은 애초에 동적 우주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는 해주지만 보통은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우주 배경 복사는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한 사람이 관찰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사방에서 관측이 되고요. 주로 골고루 퍼져 있다. 주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말은 뭐야? 일부 중력이 매우 높은 곳은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것도 아인슈타인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블랙홀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사실.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라고 예시로 블랙홀을 얘기를 하는 건데, 블랙홀은 질량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인력이 빨아들이는 힘이, 인력이 엄청나게 세단 말이야. 심지어 빛까지도 빨아들여서 블랙홀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너네 보면은 뭐 교과서를 보든 아니면은 교양책을 보든 책에 보면은 블랙홀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겼거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겼잖아. 이게 뻥이야? 몰라? 알겠지? 왜? 우리가 관찰을 하려면 빛이 때려서 그 반사되는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관찰이 되는 거거든. 내가 여기다 빛을 쏘면 어떻게 돼? 블랙홀한테 쫙 빨려 들어가 버려. 내 눈에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그래서 블랙홀은 실제 이 모양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허블만 환경, 우주만 환경이 이제 인공위성처럼 돌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난 지가 좀 됐어. 그래서 그거 옛날에 올린 거라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의 우주만 환경을 다시 올렸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성공했어. 성공하자마자 한 게 블랙홀 사진 찍기야. 봐봐요. 저걸 보고 블랙홀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그래? 애초에 저기 위치가 블랙홀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찍은 거니까 블랙홀이 맞긴 하겠지만 그 그림만으로는 뭔가 블랙홀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다른 모양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중력이 매우 센 곳은 다 땡겨버려. 빛까지도. 빛도 휘어진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도 어떻게 보면 빛의 일종이잖아. 그러니까 그쪽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일부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다라는 것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애매하지. 그래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거냐, 밀집되어 있는 거냐.
골고루 되어 있지만 일부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있다. 좀 애매해요. 여기까지 하자.